다음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이제 특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 시대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어제 했던 거 잠시 복습하고 로마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카비 왕조 또는 하스본 왕조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모디인에 살고 있었던 마따디아에게 안티오쿠스 사사가 보낸 관리가 제우스에게 돼지 피로 제사 지내기를 거부해서 마따디아가 마카비 아들 셋째 아들 중심으로 반항하게 되고 게릴라 전술로 인해서 지형에 익숙했던 그들이 셀주크 왕족 북왕국의 군대들에게 격파를 하게 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수리하고 한우카 수전절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카비가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그 이어서 요나단이 이 군대를 통솔하게 되는데 그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북왕국이 왕위 계승 문제로 두 계파로 싸우니까 양쪽에 사다리 타기 하면서 줄타기 하면서 한쪽에서는 대제사장을 한쪽에서는 군대 통수권을 이렇게 가져오다가 조금 욕심이 지나쳐서 결국 그도 암살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스몬 왕조를 이어가는 것이 이제 시몬에 의해서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고 화폐까지 주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스라엘 그 정치권도 시몬의 왕됨을 허용을 하게 되죠. 대제사장까지 같이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에게로 왕위가 넘어가는데 그는 정복군주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차지했던 땅까지를 넓혀보고자 했던 그의 소원함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는 영토를 확장을 실제로 하게 됐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남쪽에 해당되는 이두메를 정복을 하면서 헤롯 가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되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이제 헬라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의 또 나쁜 선례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왕위가 아내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의 아들에게는 아리스토블루스에게는 대제사장의 권한만 넘어가니까 아리스토블루스가 폐륜을 저질러서 그의 어머니를 죽이고 그 왕자를 빼앗게 됩니다. 고작 1년 통치하려고 이렇게 해서 결국 왕위가 이제 그의 큰아들에게로 옮겨가게 되는데 아리스토블루스가 했던 것 중에 신약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갈릴리를 정복하면서 이주 정책을 시키고 유다 지파였던 요셉 가문이 이쪽으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옮겨 살게 되는 배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태고지가 유대 지파였지만 갈릴리에서 수태고지가 하게 되는 그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아리스토블루스였죠. 그러나 그가 1년 만에 단명하게 되고 그는 부인에게 왕위를 넘기려고 했지만 부인은 오히려 그 알렉산드라 살로메라고 했던 그 부인은 자기 시동생을 형이 아리스토블루스가 감옥에 넣었던 시동생을 다시 꺼내주면서 그에게 왕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그와 재혼을 하게 되고 문제는 왕권까지는 괜찮았는데 대제사장의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대제사장이 이혼한 여인 그것도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 율법적으로 바르지 않다라는 바리새파의 주장에 의해서 그는 이제 바리새파를 6,000명가량 이상 제거를 하게 되는 그런 악행을 범하게 되죠. 나중에 그는 그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고 그의 죽으면서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이제는 바리새파를 중용하십시오. 서두교파를 견제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왕권은 다시 알렉산드라 살로메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스몬 왕조 유일한 여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는 여자였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권한을 그의 첫째 아들인 힐카누스 2세에게 이 권한을 넘어가게 됩니다.
힐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러나 이제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73살의 나이로 돌아가시면서 왕권은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큰아들에게 마저 왕권까지 주게 됩니다. 이에 격분했던 아리스토블루스는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그랬는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의외로 힐카누스 2세는 그래도 가져 하면서 순수하게 왕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힐카누스 2세로 관력했던 왕권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이때 힐카누스 2세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바로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유대교로 개정되었던 헤롯 안티파터가 대헤롯의 이제 아버지가 되죠. 그가 이제 힐카누스 2세를 꼬드겨서 이렇게 왕위를 넘겨주는 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힐카누스를 부추기게 되고 나바티안 군대를 동원하면서 결국 아리스토블루스에게서 이제 왕위를 빼앗으려는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되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완전한 지위를 얻은 게 아니었고 식민지 형태로 이제 계속 북왕국 지배받고 하면서 추인을 받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이때 북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 폼페이우스라는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제 승인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제 이 나라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제 이제 시간 부족해서 밑에를 못 갔죠.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하고 안티고누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왕위가, 둘째 안티고누스가 잠시 차지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안티고누스가 이제, 헤롯 가문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하게 되고 그런 견제 가운데에서 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 헤롯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서 최종 마무리는 BC 37년에 그가 이제 하스몬 왕가의 문을 닫게 되는데요. 뭐 큰 힘은 없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헤롯 가문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나오는데요. 힐카누스의 딸과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미리암 또는 마리암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하고 대헤롯의 아들이었던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힐카누스에 의해서 개종되었던 그들이 유대의 왕조인 하스몬 왕조의 공주와 결혼하면서 정치판으로 이제 정치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안티고누스에 의해서 막을 내렸던 하스몬 왕조가 헤롯 왕조로 헤롯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역시 헤롯도 쉽게 보면 이제 왕조를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이 헤롯도 줄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랑 줄타기예요? 로마 사이에서 그가 줄타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대해서 오늘 좀 잘 알아보려고 하고요. 헤롯 왕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다음에 마태복음을 들어가게 될 때 헤롯 왕조는 또 한 번 해야 돼서 그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로마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땅덩어리입니다. 지금 비교해 보니까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때는 어디로 많이 커졌냐면 이스라엘 주변으로 해서 이쪽으로 커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로마가 여기에 위치하다 보니까 서쪽으로 흔히 이제 사도 바울 때까지만 해도 땅끝으로 여겼던 이 스페인 땅까지 다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큰 영토. 그러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제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시대 구분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로마의 개국부터 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적 연관은 없으니까.
아까 나왔던 폼페이우스 있죠. 그 폼페이우스 장군부터 시작해서 헤롯 대왕의 죽음까지, 이게 오늘 지금 보려고 하는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 시대의 헤롯과 관련된 것, 로마와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음 이후에 관련된 것인데, 오늘은 가에 해당되는 로마 시대 제1기, BC 67년 폼페이우스가 등장하면서 가이사 함께 등장하면서 이제 헤롯 대왕이 죽는, 그러면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대략 큰 흐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폼페이우스의 등장은 이 로마 역사에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의 여러 계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로마 사람들이 즐겨 했던 것이 검투사 시합입니다. 검투사 시합에서 혹시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칼로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이 딱 쓰러지면 그 이겼던 검투사가 황제를 쳐다보게 됩니다. 왜 쳐다보죠? 죽일까요? 살릴까요?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엄지손가락을 딱 내리면 죽이는 겁니다. 올리면 살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로마 시민들이 굉장히 즐겼습니다. 또 검투사끼리의 싸움도 있지만 검투사하고 맹수와의 싸움도 즐겼고요. 또 그 맹수가 죄수들을 갖다가 물어뜯는 그 장면도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민심 수습책이 그런 행사를 벌이는 거였어요. 그런 행사를 자주 여는 황제가 좋은 왕으로, 황제로 인식받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자체 되면서 지자체장들이 뭘 자주 해요? 축제, 축제. 이것을 자주 하는 이유가 민심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들이 바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검투사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게 되고, 또 승리를 해야 되니까, 훈련을 강하게 시키게 되고, 검투사들의 그럼 실력이 로마 군인들의 실력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들의 처우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를 가리켜서 이제 검투사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워낙 칼잡이들이다 보니까 군대로서 통솔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진압으로 가면은 거의 계속 깨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놔뒀다가는 로마 제국 전체로 그들이 이제 위협적인 인물이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것을 제압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되고,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줬던 사람이 폼페이우스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이것을 하니까 로마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여러와 같은 지지를 보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모든 또 전쟁에 나가면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군수물자가 필요하죠. 그 뒤에 돈을 댄 사람이 크라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되게 부자였고요. 싸우는 건 폼페이가 싸우고 돈은 크라수스가 되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한편 그쪽 검투사들만 반란을 일으키느냐? 아니죠. 또 로마에서 정복당했던 그 피지메 민족들은 또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제 가이사가 지금 예전에 당시의 이름 골지방이라고 했습니다. 골지방. 지금은 이제 프랑스입니다. 이쪽에서도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또 그쪽에 반란을 진압하러 나가는 거죠. 이게 동쪽으로는 폼페이가 나가서 이 검노들의 반란을 진압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아까 했던 힐카누스 2세하고 아리스토블루스하고의 그 왕권 쟁탈전도 폼페이우스가 가입하면서 그 로마 유대 땅도 폼페이우스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북쪽으로는 로마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가이사가 나가서 프랑스의 골지방에 있었던 반란군 진압하고, 폼페이우스는 동쪽으로 가서 검노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동쪽에 있었던 그 반란들도 같이 진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같은 하늘 아래 두 장군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선공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폼페이우스 장군입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이 먼저 이쪽의 노예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들어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의 위상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가이사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하고 폼페이우스하고 힘겨루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뭐였느냐?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의 그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로마 본토로 들어올 때는 군대를 해산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예, 적과의 싸움에 군대를 동원하는 거지 로마 본토 땅에는 군대를 다 해산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바다 건너서 들어오는 데는 항구에서 군대를 해산해야 되고 육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데는 그 강을 건너면서 해산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브린티시 항구에서 군대 해산을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먼저 폼페이우스가 들어와 있었고요. 자, 가이사가 이제 골지왕이 반란을 진압하고 들어오는데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나는 겁니다. 분명히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개선장군처럼 돌아와야 되는데 느낌이 군대를 놓고 들어가면 당할 것 같아요. 먼저 들어와 있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그래서 고민을 하죠. 무슨 고민을 해요? 군대를 두고 가느냐 아니면 데리고 가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형제 자매들의 결정은 뭐겠습니까? 두고 오겠어요? 데리고 오겠어요? 네, 그것은 바로 이제 가이사의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그 강 앞에서 군대를 해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그대로 데리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이런 말도 하면서 드디어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이사가 시저가 군대를 데리고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로마는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저기는 지금 방금 전투를 하고 온 부대니까 전투력 상승이 레벨이 꽉 차 있고 여기는 폼페이우스는 지금 군대 다 해산하고 그 군대 모집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고 근데 이 시저 가이사가 아주 속도전을 내서 로마로 진격을 하게 되죠. 결국 로마 원로원하고 폼페이우스의 판단은 뭡니까? 항복입니다. 항복인데 로마를 비우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무혈 입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들어왔는데 폼페이우스가 도망갔으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스 땅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요. 결국 가는 곳마다 가이사가 이기게 되고 폼페이우스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집트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이집트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또 가이사는 쫓아가야만 했고요. 이제 이 판단은 이집트 제국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폼페이우스 왕조의 판단입니다. 누구 편을 들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폼페이우스 편을 들 거냐 아니면 가이사의 편을 들 거냐. 자, 그 판단은 누가 내렸겠어요? 왕족이 내렸겠죠. 자, 왕족, 이집트 왕족의 남왕국의 결정은 뭐겠습니까? 누구를 편을 들어요? 가이사의 편을 드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폼페이우스를 암살시킵니다. 그리고 그 목을 가이사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이사는 좀 허무하죠. 열심히 쫓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고, 이집트에 딱 들어갔더니, 지금까지 전쟁에서 쭉 마지막 이제 전쟁이었죠. 프랑스 다 정복하고 들어왔더니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분위기에서, 정말 목숨 걸고 군대 데리고 로마로 왔고, 계속해서 폼페이우스하고 싸우면서 이집트 도착했는데 허무하게도 그는 죽어 있었고 자 그랬는데 거기에 아주 예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이집트에. 이름하여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이 왕족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되고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가이사와 사랑을 싹트게 되죠. 전쟁의 여파에 많이 지쳐 있었던 그를 클레오파트라가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뭐 둘 사이 아이까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로마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이런 아우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저쪽 이런 로마의 내전이 일어나면서 저쪽 북쪽에 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누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또 등장을 할 수밖에 없죠. 가이사가 또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가이사의 군대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또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아주 세 마디의 짧은 전쟁 보고서를 써가지고 로마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유명한 말이 되었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는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까? 카이사르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원로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치 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근데 가끔씩 개헌을 해가지고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라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로마의 정치 체제는 의원 내각제 형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로원 형태예요. 원로원 의원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정적들이 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어요? 폼페이우스 죽고요. 크라수스라고 했던 아까 돈 냈던 사람도 전쟁터 나가서 죽고요. 그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저 사람이 와서 군대 들고 와서 뭐 할 것이다? 황제로 선언할 거다라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정치 제도가 바뀝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헌이 되는 거죠. 원로원 정치에서 황제 정치로 바뀌게 되는 거. 그것을 원로원들은 가만히 놔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카이사르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되고 카이사르의 암살에 바로 그의 부하 장수까지 가담하게 되죠. 크라수스 밑에 있었던 장군 카시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까 돈을 많이 냈던 폼페이우스에게 군자금을 대줬던 사람이 크라수스였죠. 근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졌는데 그 장군의 휘하 부대였던 카시우스 장군이 그 만회를 하면서 겨우 수습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도 상당한 용맹 있는 장군이었죠. 카시우스라고 합니다. 다음에 가이사를 따라서 나갔던 장군 중에 브루투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원로원이 그들을 꼬드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 의해서 카이사르의 암살 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역사적인 그날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두 장군이 카이사르를 찌르죠. 그리고 원로원들도 이제 칼 들고 있던 사람 같이 찌르면서 수많은 칼을 맞으면서 카이사르는 정말 허무하게 원로원 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죽으면서까지 그는 또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그래요?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가장 믿었던 네가 나한테 지금 칼을 꽂았냐 하면서 브루투스 너마저 이렇게 그 말을 남기면서 카이사르가 죽습니다. 자, 죽으면서 이제 민심이 원로원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발견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발견하는 순간 로마 시내가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았던 카이사르였는데 카이사르의 유언장에는 로마 시민들을 위한 이런 혜택들이 써 있었던 겁니다.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원로원이 미워요? 카이사르가 미워요? 원로원이 밉죠.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너희들이 지금 죽였냐 하면서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이사르를 암살했던 두 사람 카시우스하고 브루투스는 갑자기 무슨 상태가 됐냐면 역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한을 누가 갚느냐, 이 카이사르의 계보를 누가 있느냐 했을 때, 이 카이사르의 대표적인 오른팔 장군이 안토니우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연히 자기가 그 계보를 이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에는 또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 유언장에는 옥타비아누스라는 그때 20살도 되지 않은 그 애숭이에게 자기 양아들로 삼으면서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남긴다는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카이사의 권력이 과연 어디로 갈까 하는 거죠. 당시 군대의 최고의 실력가였던 안토니우스에게로 갈 거냐, 아니면 카이사가 지명한 어린 애숭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갈 거냐. 자, 역사는 아시죠? 어디로 가요?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데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자, 가장 분개했던 것이 안토니우스지만 안토니우스의 휘하 장수들이 있죠. 자, 안토니우스가 팽당하면 안토니우스 밑에 있었던 휘하 장수들도 어떻게 돼요? 같이 팽당하는 거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저 애숭이한테 이 노마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들이 측근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러한 가운데 있었고, 이쪽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법적인 계승자가 됩니다. 그러면 카이사는 아무 대책 없이 이 어린아이한테 이걸 줬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 옥타비아 옆에 그를 잘 보좌할 수 있는 아그리빠라는 장군을 같이 붙여줍니다. 자, 아그리빠는 형제자매들이 보셨습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미술 시간에. 흰색 두상, 잘생긴 남자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조각미남이죠. 그 사람이 아그리빠입니다. 이게 옥타비아 옆에 그 사람을 붙여놨는데 행정도 잘하고요. 그의 정말로 죽을 때까지 그를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 말하기를 아그리빠가 없었다면 가이사는 옥타비아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그리빠가 아주 옆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을 해줍니다. 아무튼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서 아직 싸우기는 이릅니다. 왜 일러요?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도망간 애들 둘. 누굽니까? 카시우스, 그다음에 브루투스. 이름이 자꾸 공개되면 안 올라오죠. 카시우스, 브루투스가 이제 군대 자기들도 밑에 뭐 군인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군대를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그리스 땅 빌립보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빌립보까지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대치를 하게 되고 정벌군으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또 군대를 데리고 빌립보에 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게 2대2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전쟁이 큰 전쟁이라고 해서 대회전이라고 합니다. 큰데 모일의 싸움 전선해서 큰 전쟁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편이 이기게 되고 거기에서 졌던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는 죽게 되고, 근데 그 장수들까지 다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도 어차피 그 자기 상관의 명에 따랐을 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는 그들을 명예에 제대시킵니다. 명예에 제대시키고, 그리고 로마로 오지는 말고 여기서 살아라. 거기가 어디예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가 로마 자치도시 되면서 세금 면제 등 혜택을 주면서 반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여기서 지내라라고 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로 갔을 때 빌립보는 바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회당 자체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둥지 틀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필리피 회전에서 승리를 거둔 이 두 사람. 그러나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둘이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처음부터 막 싸웠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의 누나에는 옥타비아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안토니우스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잘 해보자라는 거죠. 아직 옥타비아누스 그 정도의 힘 자체가 아직은 아니어서 힘을 키우는 단계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토니우스가 이제 카이사의 비슷한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아까 카이사가 어디로 갔냐면 이집트로 갔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도 여정 가운데 이집트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또 미녀를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클레오파트라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의 아들을 낳았던 그 클레오파트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또 사랑이 싹트게
되고요. 이 클레오파트라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장군이 로마를 떠나서 나갔으면 빨리 로마로 돌아와야 되는데 로마로 안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 나 여기가 좋다고 하면서 여기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미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누구랑요? 옥타비아누스의 누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옥타비아 되게 또 착해요. 옥타비아가 착하면 남편은 더 나쁜 사람 됩니다. 맞나요? 아내가 차라리 앙칼지게 하면서 어떻게 나를 버리고 글로 가면서 하면은 아이고 갈만했겠다 이렇게 동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주 또 순종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 착한 여자를 버리고 글로 갔단 말이야 하면서 안토니우스는 더 나쁜 놈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클레오파트라에 의해서 파견까지 가게 되고 자, 이 과경 속에서 옥타비아누스는 가만히 있을 수만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던 마지막 장소가 어디였냐면 니고볼리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이름은 악티움 해전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2019년에 이 악티움 해전터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로마로 빠져나가는 바다입니다. 여기 양쪽의 군대가 지금 대치하고 싸웠던 거예요. 이쪽 위쪽의 니고볼리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주둔하고 있었고 이쪽 악티움에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같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안에서 지금 싸우게 되는 겁니다. 빨간색이 옥타비아누스 군대고 파란색이 안토니우스 군대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왜 그럼 졌느냐? 결과적인 이유는 다리우스 3세를 닮아서 졌습니다. 왜 졌다는 얘기예요? 도망갑니다. 누가요? 안토니우스가 누구를 태우고 클레오파트라를 태우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 대장선이 도망가면 싸울 의욕이 별로 안 생기면서 결국 그들은 도망가서 이집트 땅에 가게 됩니다. 자, 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적의 손에 죽느냐,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느냐. 그들의 선택은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멋있어 보이지만 자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태양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태양이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걸 잠시 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필리피 회전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다시 권력 다툼이 생기면서 이번에는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싸웁니다. 그때 안토니우스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였고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 예수님 탄생 이후까지 그가 로마의 황제로 재위를 하게 되죠. 자, 문제는 로마 또 원로원입니다. 가이사도 적수가 없었는데 안토니우스를 꺾은 옥타비아누스도 아무런 적수가 없습니다. 그를 막아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관심은 또다시 가이사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거죠. 근데 옥타비아는 굉장히 어쨌든 지혜로웠는지 내가 또 황제로 선포를 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또 언제 죽일지 모른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옥타비아누스는 선언을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으로 남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원로원은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신 옥타비아누스가 뭔 얘기를 하냐면 대신 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사 통수권은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원로원이 허락해 줄까 안 해줄까요? 허락해 줍니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멍청한지는 모르겠는데 군사 즉 통제권 가지고 있으면 그게 황제죠.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장 막강한 권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국군 통수권이거든요. 로마 시민으로 남겠습니다 하는데 군대 통수권 내가 가질게요 했는데 어쨌든 황제는 아니니까 추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의 칭호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임하게 돼요. 첫 번째 칭호는 존엄한 자라는 것을 줍니다. 로마 제1시민인데 당신은 정말 황제는 아니지만 존엄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자라는, 예, 존엄자 하니까 북한의 제1존엄이 생각나는, 예, 그 정도로 높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1존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황제 칭호를 받지 않았지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로마 제1시민이 됩니다. 시민 중에서 1시민이래요. 두 번째 칭호는 뭐냐? 군사 통수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인데요. 임페라토르입니다. 임페라토르.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거 먹고 크신 분이 계실 텐데, 임페리얼 분유. 먹이셨어요?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그거 먹어야 황제가 되는데. 예, 임페라토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통수권자. 거기에서 나온 것이 임페리얼, 황제가 나오는 거죠. 결국 아우구스투스는 황제가 된 겁니다. 예. 그 뒤로 이 아우구스투스 밑으로 황제가 쭉 이어지게 되니까요. 자, 아무튼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칭호에 버금가는 칭호, 아우구스투스와 임페라토르라는 두 가지를 얻게 되면서 실질적 권한을 다 행사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호정령을 내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존엄자가 영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때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했다. 이게 지금 다 신구약 중간사가 반영된 말들인 걸 느낄 수 있죠.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 가서 호적을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이 성취가 되고, 그가 왜 나사렛에 살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제 그 과정도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칭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황제이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의 황제는 AD 14년에 죽었으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황제는 누구겠습니까? 제2대 황제입니다. 제2대 황제의 이름이 뭐냐면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그래서 갈릴리 바다 중에 하나가 디베랴 바다가 있죠. 이게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쳐진 바다라는 겁니다. 자,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약간 어쨌든 뭐 모든 남자들이 그렇지만 여인 편력이 좀 심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어쨌든 이제 다 정복을 다 끝냈으니까 주변에 정적들도 다 없고요. 대항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도 여유롭고.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황제에 있어서 제일 가는 임무 중에 하나가 후계를 잇는 겁니다. 후계를 잇는 거. 그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습니다. 상심이 크죠. 그러다가 어느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름하여 그 사람 이름은 리비아 드루실라라는 여인입니다. 이름이 예뻐 보입니까? 안 예뻐 보입니까? 이름만 가지고 모르시겠어요? 리비아 드루실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 상당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눈이 꽂힐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근데 얼굴은 아름다웠는데 시선을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녀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뭐 했을까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니까 아기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망인도 아니고 남편도 있었습니다. 포기해야 됩니까? 뺏어야 됩니까? 그건 뭐 질문도 아닐 것 같은데 힘이 있습니다. 뺐습니다. 이미 태어난 아기 하나 있고 뱃속에도 아기 하나 있고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고 그런데 예뻐. 그러니까 그냥 뺏어요. 또 하나는 이 드루실라도 남편보다는 허접한 남편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도 쾌히 승낙을 합니다. 결국 아이 딸린 여인을 갖다가 강제 이혼을 시키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드루실라의 아들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될까요? 1번 전 남편의 아들, 2번 새로운 남편의 아들. 몇 번이요? 전 남편의 아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순간 황제의 피가 황제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누구 피예요? 황제 피가 아니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아들을 남편에게 전 남편한테 그 전 남편 이름도 네로예요. 네로. 그 사람 네로 황제의 네로는 아니고 네로였는데 줘요. 그리고 이제 아기 낳기만은 기다려요.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낳자마자 그 아기를 또 전 남편한테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황제의 핏줄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이 결혼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2세 계획을. 근데 2세가 안 생겨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갑니다. 후계를 생각하십시오. 후계를 생각하십시오. 자 그런 가운데서 리비아 드루실라가 무슨 행동을 하냐면 리비아 드루실라의 전 남편이었던 네로가 갑자기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모릅니다. 추론을 하는 것은 드루실라 지실 것이다 라는 추론만 합니다. 왜 죽였을까요? 아이를 데려오려면 남편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이 아이들을 데려올 수는 있어요. 대신 네로의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은 인정 안 받아도 돼. 대신 궁궐에서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데려오게 됩니다. 두 아들을 데려오게 돼요. 그 중에 하나의 아들이 티베리우스예요. 복잡해지죠. 그렇죠? 계속해서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고 아들은 안 생기고 결국 한번 쫓겨나요. 드루실라가. 쫓겨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얻은 자리인데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못하죠. 뭐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다시 그 자리를 다시 꿰찹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도 천하를 지배했지만 이 한 여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계속 얘기가 안 생기니까 로마에서 할 수 있었던 하나의 제도, 자기도 가이사의 핏줄은 아니거든요. 양아들이었거든요. 방법은 뭐예요? 양아들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양아들을 삼으면서 제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가 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였던 그 사람이 황제가 되고 그 황제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라도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로마의 예수님 당시 때까지의 역사입니다. 뭐 이제 워낙 지금 많은 내용을 막 줄여서 지금 어쨌든 간단하게 왔는데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북왕국을 멸망시키기까지 과정 북쪽에 폼페이우스가 있었고 그 사람의 또 가이사의 돈을 제자리에서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가이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세 명을 가리켜서 1차 3두 정치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1차 3두 정치에서 누구만 살아남냐면 가이사만 살아남습니다. 가이사가 살아나오면서 클레오파트라 만나고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면서 황제로 등극하는 그 순간 그는 카시우스와 브루투스에 의해서 원로원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딱 발견이 되면서 다시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카시우스, 브루투스는 암살자 명단으로 들어가면서 정적 제거 대상이 되고 그 후계를 맡았던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다시 역사에 등장하게 되고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카시우스와 브루투스는 빌립보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시 이 두 사람이 남았는데 결국 태양은 하나만 존재해 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시 싸우게 되고 그 싸움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이제 로마의 제1존엄 그리고 군사 통수권을 가지고
황제로서의 통치를 하게 되고 그가 참 미모에 눈이 멀어서 이혼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결국 그러더니 그 여인의 아들을 통해서 황제 자리를 넘겨줘야 되는 그렇게 해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때 헤롯은 과연 어떤 줄을 타고 놀았냐 하는 겁니다. 줄타기의 달인 헤롯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의외의 용맹함을 보이면서 그가 살아남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로 옥타비아누스하고 제일 처음 선택은 헤롯이 잘합니다. 가이사가 이집트 땅에서 클레오파트라의 눈이 멀어 있었다겠잖아요. 거기서 아들도 낳고 살았다겠잖아요. 그때 반대쪽에서 이 가이사 암살 사건이 클레오파트라 반대쪽에 있던 사람에서 이 가이사를 죽이자고 합니다. 왜? 군대를 얼마 안 데리고 왔으니까. 이집트에는 군대가 많이 있으니까 죽이자고 해요. 그때 결정적으로 와서 도와줬던 사람이 대헤롯입니다. 폰투스 제국에서 군사 꿔가지고 와가지고 위급할 때 와서 가이사를 도와줍니다. 가이사 입장에서는 헤롯이 되게 고맙죠. 그러면서 하사를 하죠. 네가 여기 유대 땅 다스려. 거기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였는데요.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편에 둘 중에 하나를 서야 돼요. 헤롯의 선택은 누구였냐면 안토니우스였어요. 왜? 이집트 쪽에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전쟁에서 보기 좋게 안토니우스가 패배합니다. 그러면 안토니우스 편에 들었던 헤롯의 운명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아주 도박을 하나를 합니다. 누구한테 가냐? 아우구스트를 찾아갑니다. 자기 발로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구걸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토니우스의 부하입니다. 뭐 죽자는 거죠, 이건. 그런데 제가 시기를 놓쳐서 도와주러 못 왔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 죽자는 거죠. 저는 한 번 죽으는 영원히 섬깁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사라졌고 저는 이제 제 죽으는 당신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아부하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다만 이제 나는 당신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겁니다. 라고 이렇게 도박을 던집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결정을 해야 되죠. 받아줘요? 아니면 변절자락에서 죽여요? 들어보니까 쓸만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요. 그렇게 해서 유대 땅의 왕으로 통치를 이어가게 되는 그 배경이 이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국이 등장하는데 그 헤롯 왕조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복음서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